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진우식 변호사입니다. 정부 부채가 말씀드린 대로 800조가 넘었습니다. 문민정부 들어 김영삼 정권 때 80조 되던 것이 김대중 정부 말 160조가 넘고 노무현 정권 때 300조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마다 빚이 2배씩 늘어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그래도 빚이 느는 속도가 줄었다 하지만 대신 수자원공사 등의 빚을 안겼으니 결국 빚이 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채는 456조 5천억, 이 정부 들어 벌써 43조가 늘어났습니다. 선진국은 국채로 통화량을 조절한다 하지만 우리는 쓸 돈이 없어서 빚을 낸 겁니다. 여기에 그동안 눈 감고 있었던 빚이 있습니다. 특수채란 빚이죠. 정부가 보증한 공기업 채무인데요. 이게 무려 343조 7천억입니다. 대부분 지난 10년간 늘어난 빚입니다. 이걸 국채에 합하니 정부 부채가 800조 3천억이 된 겁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멀지 않아 투기 등급이 되어서 그리스나 스페인 짝이 납니다. 다음 세대를 죽이는 일이 되겠죠. 8월 21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정치판 예약 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결산 국회를 소집했고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부에서 최근 복지하려면 정서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만나봅니다. 서울시가 택시 할증제를 11시로 변경하겠다고 나섰습니다. 1981년, 82년 할증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인데요. 2부에서 서울시 입장을 듣겠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특히 묵는 물은 대단히 민감하죠. 그런데 최근 가장 깨끗한 물은 수돗물과 방금 딴 생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부에서 조사에 참여한 공주대 심호상 교수 연결합니다. 오늘 4부에서는 최근 새로운 기부문화로 정착되어가는 미리네 운동을 알아봅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발빠른 뉴스, 진실보도의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뉴스 헤드라인.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정문 박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북한에 제의한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한 달 뒤 추석 뒤에 하자고 역제안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 개최 제의를 원칙적으로는 수용을 하되 북한이 제의한 날짜보다 한 달 이상 뒤입니다. 다음 달 25일 갖자 이렇게 역제의를 한 거고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이산가족 상봉 문제하고 금강산 관광 문제 연계 방침을 분명히 지금 하고 있어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지금 이제 주목이 됩니다. 그렇게 뭐 순순히 응해줄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하여튼 이런 속에서 어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우리 측 초안도 전달했습니다. 북측 초안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내일 전기기기업체 또 23일 모레 이제 섬유봉제업체 순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시설점검차 방북은 또 계속한다 합니다. 예, 이산가족 상봉 협상만 하자 하고 또 금강산 관광을 미루니까 어제 당장 북한의 태도가 좀 바뀌었죠. 네, 그렇죠. 예,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청문회.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본래 1, 2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그리고 미합의됐던 증인 채택이 되면 오늘 3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한 그런 내용인데요. 새로 채택을 한 증인이 없습니다. 새누리당 쪽에서도 지금 불참을 선언을 한 상태고 이런 속에서 민주당 의원들만 회의에 참석해서 이 3차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라 그럽니다. 예. 이 자리에서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증인 채택 거듭 주장을 하고 새누리당을 강력 비판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특위가 이 조사 완료 시한이 23일이기 때문에 결과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이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네요. 예, 우리가 국정조사가 23분이 있었습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랬는데 그 중에 결과 보고서가 채택된 것이 지난번 10번. 진주의료원까지 예. 몇 번 되지 않죠? 절반 미만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군요. 네. 예, 어제 박 대통령의 지적을 받고 전월세 대책 당정 협의를 했는데 이 참 그렇더라고요. 이 전월세 문제가 이미 터진 것이 오래됐는데 네. 대통령이 지적을 하니까 이 급하게 당정 협의를 하는 모습 보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고 갔습니까?
예, 뭐 그렇게 시작을 했더라도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대책이 나와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후속 협의를 거쳐서 28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임대 공급 확대, 금융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발표를 하겠다고는 하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린다. 공공 및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로 전월세 공급을 확대한다. 전월세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특별한 게 없죠. 네. 근데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것은 하여튼 뭐 전세 수요와 매매 수요 이걸 어떻게 서로 조화롭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아주 원칙적인 말씀이신데 네. 문제는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는 추세 이게 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전세 대란이 이게 부동산 경기 불황 탓에 매매 물량이 이제 줄어든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죠. 네. 또 월세가 늘어나는 이유는 이 집주인으로서는 전세금 받아서 은행에 맡겨봐야 이자 수익도 낮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월세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이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전세 제도가 사실은 이 우리나라에만 좀 있는 좀 독특한 제도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월세가 일반화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다면 오히려 이 월세 지원 대책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전문가들 지적이 많고요. 아울러서 집값을 무조건 떠받치려고만 하지 말고 선진국과 비교하더라도 지금 높기 때문에 집값 하락을 어느 정도 유도해서 매매 수요를 유발하는 그런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예. 어제 뉴스가 하나 있던데 이 한국과 일본 공군, 이 한일 공군이 최초로 합동훈련을 했다. 저도 깜짝 놀란 뉴스였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9일부터 지금 2주 동안 미 태평양군 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훈련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가 진행 중입니다. 알래스카 현장에서 네. 지금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서 우리 공군 F-15기 4대가 일본의 F-15K죠? 네, 15K입니다. 일본의 C-130 수송기를 에워싸고 엄호하는 그런 훈련을 진행을 했다 그래요. 예. 미군 측에서는 이 한일 공군력이 합동훈련 벌인 것이 처음이다. 역사를 이뤘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또 국내에서는 좀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또 공군은 지난해 말 미국 측에 훈련 참가를 통보했는데 훈련 3개월 전쯤에야 일본 자위대가 참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좀 논란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한미일 합동훈련인데 그래도 갑작스런 이런 소식이 이 국민 감정에 어떻게 작용할지 네. 예, 그리고 이 광복절을 지난 지 며칠 되지 않았고 광복절 때 일본이 재무장을 하겠다고 하는 자민당 이 주요 간부들이 또 신사까지 참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국민 감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본이 도발적인 발언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미묘한 시기인데 지금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제의해 왔죠? 네, 그렇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는 그동안에 일본 측이 간혹 해왔었는데요. 예.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그제 이병기 주일대사와 가진 만찬 자리에서 쌍방은 정상회담을 포함한 높은 수준에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주요 20개국 회의를 포함해서 가을에 열리는 다자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이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입장을 전달해 왔다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주요 20개국 회의, 그러니까 G20 정상회의죠. 참석차 다음 달 4일부터 7일 사이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예. 이 기간 중에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그래서 지금 관심을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베 신조 총리가 우리를 자극할 대로 자극해놓고 네, 그렇습니다. 또 정상회담을 하자. 좀 그렇네요. 회담을 계속 피할 수는 없겠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박근혜 대통령이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베 신조가 작년 말 취임 이후에 우리를 너무 무시한 태도를 맞습니다. 보여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고요. CJ그룹 이재인 회장이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났죠?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가 이 회장의 구속 집행정지 3개월 정도 허락을 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고요. 이 기간 동안에 이 회장이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 집행정지나 보석을 이용해서 구치소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재벌 총수, 유력인사 이런 행태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좀 도마에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도 지난 1월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가 있죠. 예, 그렇군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정치권 정말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이 국정원 댓글조사 국정조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을 맞고 있죠. 그런데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히 큽니다. 정부가 새로 내놓은 세제 개편안을 두고도 야당은 졸속수정안이라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장외투쟁을 고수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결산심사를 위해 단독으로 8월 말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황입니다. 이런 혼미한 전국 상황을 제3당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최근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복지 증세를 위한 정치권의 공동선언 및 국회 복지증세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예, 몇 년 됐죠? 예. 예. 국정원 국정조사가 내일 모레면 모두 끝나게 되는데요. 1, 2차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들도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 청문회에 등장한 그 가림막만큼이나 참 답답한 그 국정조사였는데요.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이 이게 민주적 헌정 질서를 흔들 만한 사건이라고 봤고, 예. 또 이제 그것을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게 국정조사가 그나마 성사됐는데요. 새누리당이 노골적으로 국정원 감싸기에 나섰고, 또 일부 증인들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고, 또 야당도 좀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국민적 열망이 충족되지 못했던 아주 안타까운 국정조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새누리는 증인 감사기에 나섰고 또 증인들은 무성의했다. 그런데 이 어느 입장에서든 그 답답하긴 마찬가지인데 또 이 반대되는 시각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이 시작 때부터 선서 거부를 했는데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시각이 두 개거든요. 진실을 회피할 목적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 반면에 재판 중인 증인으로서 당연한 권리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근데 이제 청문회라는 게 말 그대로 듣고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그 청문회의 성과를 가늠하는 건 결국 증인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 이제 청문회에서 국정조사의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 원세훈 원장하고 김용판 청장하고 또 그 당에 있는 김무성, 권영세 분인데 두 분은 이제 아예 증인 채택도 안 됐잖아요. 예. 근데 이 증인이 원세훈, 김용판 증인도 동행 명령을 발부해서야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야기한 선서는 아니 그 청문회에서 증인들이 거짓을 말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면 예. 그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은 뭐 사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국민들 세금으로 봉급받고 공권력을 지휘했던 분들 아닙니까? 이 청문회가 무슨 국회의원들 앞에 나서서 발언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 앞에 진실을 말하는 자리인데 거기에다 사법적 권리를 앞세우는 것은 정말 그건 대단히 어긋난 일이다. 국민들 앞에서 내가 그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겁니까? 국민들이 이런 분들을 공무원으로 그동안에 모셨다는 게 얼마나 비애감이 들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도 뭐 청문회 하면서 이 선서 안 하는 걸 처음 봤지만은 선서라는 의미가 한마디로 국민들 앞에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을 전제로 한 청문회는 저는 원천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말을
그 선서를 하게 되면 어차피 또 고소고발이 난무를 하게 될 테니까 재판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예, 그건 그렇고요. 이번 그 19일 청문회는 김용판 청장 수사 외압 의혹, 댓글 이용 내역,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 감금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 우선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권은희 증인과 김용판 전 청장 및 경찰청의 사회부 수사대 13명 그 증인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권은희 증인하고 나머지 경찰청 직원들하고 말싸움이 벌어진 셈이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저는 그 권은희 과장 1명과 다른 14명이 그 말이 달랐다는 것보다는 그 다른 14명 경찰들이 말이 정확히 일치했다는 게 그 아마 국민들이 그 더 의아하게 생각하시라고 봐요. 저거 다 짜맞추고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12월 16일 날 그 수서경찰서 중간 수사 그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경찰 내부에서조차 그 당시 이견이 나왔던 상황이었고 또 그 발표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경찰의 후속 수사에서 드러났어요. 근데 당시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문제가 없었다. 뭐 당당하다. 한 점 부끄럼 없다. 아니 그 검찰에서도 선거 개입을 그 확인하고 이 사건을 이제 그 기소를 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경찰이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일사불란함이 그 경찰 조직에는 경찰 수장들 또 이런 분들의 책임을 모면하는 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국민들에게는 아직도 이런 그 권력기관에서 이런 공작 정치가 가능한가 하는 데 대한 많은 걱정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청문회 때 그 댓글 분석에 대한 의혹,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연 그 댓글 분석이 공정했느냐 여부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글쎄 뭐 서로 그 공방 그 자체만 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판가름이 나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이제 그 문제는 검찰에서 명확한 결론을 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뭐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국회에서 검찰 수사 이상의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원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런데 검찰 발표를 했던 그 동영상, 이 짜깁기한 게 그 언론들에서 밝혀졌죠. 그리고 어제 또 나온 게 김수미 분석관이 그동안에 다 이걸 그 분석 결과를 정리해서 권은희 과장에게 넘겼는데 권은희 과장이 봉인조차 뜨지 않았더라.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예, 만약에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수사가 시작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던데 그 점은 보지 않으셨습니까? 뭐 어쨌든 지금 국정조사에서 국민들의 그 의혹이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이게 단순한 그런 그 사건이 아니라 국기문란 해당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지 끝까지 그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 문제 계속 우리 시민님하고 말씀 나누기 뭐 한데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죠. 어제 조명철 의원이 권은희 과장한테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말을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경찰이냐 광주의 경찰이냐.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게 권은희 과장을 두고 민주당이 먼저 광주에 따지라고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뭐 어제 많은 분들이 조명철 의원의 그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장면을 봤는데 아니 그때 국정조사 자리에서 그때 왜 그 말이 필요했나 참 국민들 뜨악하지 않을 수 없고요. 광주의 경찰이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사실 뿌리를 뒤집어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과거에 우리가 남이가 영남에서 했던 말과 맥이 다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의 이런 시대착오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는 미래로 나가기가 어렵다. 저는 그런 걱정이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차원에서
저는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국정조사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게 이제 이번 국정조사 뭐 무용론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정조사라는 것은 그 삼권 분립된 대통령 중심제에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제도예요. 예, 일종의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새누리당이 마치 이번에 그 국선 변호사 같은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말하자면 다수당이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입법부의 어떤 그 사명을 버리고 당정청이 이렇게 한 몸이 돼서 야당과 대결하는 자세로 나오면은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기능 자체가 저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가 파국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가 내각 책임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야당이 지금 뭐 장애로 나가 있지만 저는 새누리당은 지금 청와대로 나가 있다. 청와대 그 곁방으로 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그 시녀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한 정치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입법부로서의 어떤 그 사명을 자각하고 빨리 야당을 파트너로 삼는 그런 그 궤도 수정이 돼야 이게 뭐 국정조사도 제대로 되고 또 국회도 정상화되지 않겠나 하는 점을 제가 꼭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방금 당정청이 한 몸이 된 것 같다 이랬는데 요번 이 사건만은 그 정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는 검찰과 한 편이 된 게 아니고 검찰 결정이 잘못됐다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여튼 심 의원님께서 만약에 청문위원으로 참여를 하셨다면 뭘 묻고 싶었습니까? 아니 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를 개입했나 이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고 과연 지금 독재 시대도 아닌데 아직도 그런 일이 있었나 가능한가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은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국가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의 역사는 끝내도록 뭔가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이게 국민들의 그 뜻이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것은 그 원세훈 전 원장의 불법 지시 그리고 김용판 전 지방청장의 말하자면 그 직권남용 의혹을 정확히 그 드러내는 것이 국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지난주 토요일 청계광장 촛불제에 참가를 하셨던데, 지금 장애 투쟁 중인 민주당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 촛불 집회를 참가를 두고 대선 불복으로 보는 시선도 있거든요. 그 현장에서 박근혜 아웃이란 말도 나온 걸로 압니다.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글쎄, 이게 대선 불복 아니냐 또 뭐 일부 시민들 그런 피켓도 갖고 나오신 건 사실인데 어쨌든 경쟁자인 문재인 의원이 대선 불복 없다 이렇게 분명히 입장을 이야기를 했고 또 야당 지도부가 대선 불복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국민들 개개인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분명한 것은 일단 경쟁자와 야당 지도부가 그 점을 분명히 선언했다는 것을 중요시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야당이 그 선거 불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뭐 적절치 않다. 이번에 저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우리는 과거 독재 정권 하에서 이런 공작 정치 때문에 민주주의가 많은 고통을 받았던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고 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태를 마감하도록 그렇게 분명한 개혁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저희 정의당이나 또 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고 해결하려고 하는 점이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국회로 들어가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글쎄 이제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청문회가 다 끝났으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빨리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국가정보기관 국정원의 일탈을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 또 그 헌법적 사명을 다하도록 해야 될 권한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 지금까지는 뭐 진상규명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알아서 하고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권위주의적인 그런 그 태도로 임하셨는데 야당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그 정치적으로 빨리 그 매듭 지으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시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국 대통령에게 이제 짐이 있다. 예, 이런 말씀이군요. 그거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자꾸만 마치 강 건너 불 보듯 이렇게 발을 빼고 계시기 때문에 국회가 더 어렵고 또 특히나 말하자면 새누리당이 마치 국선 변호인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대통령의 그 가이드라인 메시지가 작용한 거 아니냐, 다 그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심 의원님께서 그 복지를 위해서는 이제 정서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민주당도 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선거 때는 세금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이제는 세금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복지 정서를 위한 공동선언 및 그 복지 정서 특별위원회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이 제안을 그 정치권에서 받아들일 것으로 보십니까? 결국은 이 길로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복지를 포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전 선생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아주 오랜 동안 선거 때마다 이 감세 포퓰리즘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재정경제위원회 할 때 보니까 이 조세 법전보다 조세를 예외로 해주는 조세 특례 제한 법전이 훨씬 두껍습니다. 그만큼 특례가 많았죠. 그만큼 조세 체계가 지금 누더기가 돼 있고 또 그런 결과로 지금 이제 그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OECD 국가에서 복지는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복지는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열망으로 돼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복지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증세를 이야기하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으니까 이것을 어떤 한 정파의 타격으로 두지 말고 정치권이 공동선언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일이니까 그렇다면 부담을 덜면서 복지로 가는 재원 마련을 책임있게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단답형 같은 답변 몇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무상복지하는데 135조 든다. 이런데 세출 계획을 81조,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수정도 53조 이거로 마련한다는 겁니다. 우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지 않죠. 저희 지역구에 어떤 그 아주머니가 배추 없이 김장하자는 얘기냐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게 복지를 위해서 좀 보편적 납세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소득세 면제가 50%거든요. 부자에게도 세금 많이 받아야 되지만 저소득층에게도 작은 돈이나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장했던 게 우선 복지를 하려면 증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국민들께 솔직히 말해야 되고 조세 형평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고 그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부자 증세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는 서민과 중산층도 동참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 증세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정치권에서 합의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선언하자. 그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그렇군요. 이 보편적 증세가 불가능하다면 복지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하는 것 이건 어떻습니까? 복지 그게 이제 지금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반대요. 이제 우리 국민들 83%가 복지를 위해서 세금 낼 용의가 있다. 말하자면 나는 낼 용의가 있는데 너무 안 내니까 다른 사람 안 내면 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의 진정한 뜻은 복지로 가라는 거고 복지를 하는데 형평성 있게 분담을 하라는 건데 이것을 조세 저항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그 왜곡해서 오히려 복지가 시기상조다, 복지 줄여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책임 있게 해야 됩니다. 예. 네.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짧아갖고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는데 다음에 좀 자주 나오셔서 이 소수의 의견을 좀 전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 예, 출발사심 1부였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예, 전원책의 출발사심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41분 50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봅니다. 유본희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답지 않게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정체가 무척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긴 구간 정체거리가 이어져 있는데요. 이 구간 통과하는데 5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는 노들로도 여의하루 나들목에서 한강대교까지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강 건너 나란한 강변북로도 강 동쪽으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길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는 올림픽대로 대로가 성수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한강대교 부근에 있었던 추돌 사고 여파고요. 강변북로도 일산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노량진로에도 사고 소식인데요. 노량진 삼거리에서 동작 전화국 입구 쪽으로 중간 지점에 사고가 났습니다. 때문에 이 부근 속도로 못 내고 있고요. 한강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예, 택시 많이 이용하시죠?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택시기사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금 택시요금제 밤 12시가 넘으면 기본요금이 20%를 추가로 내는 할증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할증제는 1982년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겁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에서 할증 시간대를 밤 11시로 1시간 앞당긴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 짚어보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윤준병 본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서울시가 이 추진하고 있는 택시 심야 할증제 바꾼다는 것,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저희들이 바꾸겠다고 단정해서 발표한 건 아니고요.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12시에서 4시 사이에 20% 할증되지 않습니까? 예. 그 할증 기간은 연장 없이, 예. 4시간 할증을 적용하되,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예. 할증 시간대를 조정하는 안이 여러 가지 지금 택시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도 하고 있고 예. 또 시민의 의사들은 어떤지 여부를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지금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군요. 그 1시간 앞당기는 이유,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한 10시 반부터 새벽 한 2시 반까지 예. 이 시간대 우리 택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 승차 거부 문제가 심각하다. 예.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택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좀 부족하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뭘까 하는 과정에서 심야 시간 할증 시간대를 11시로 좀 옮기면 수요 관리도 좀 되고 또 공급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대안들이 제시가 돼서 그 예.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결국 그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은 것을 그 할증제 시간을 당겨서 해결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수요 공급 안 맞는다는 얘기 이게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지금 이제 택시 운행 실태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심야의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한 8천여 대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작업들을 해야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택시를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의 승차 거부하는 행태도 개선돼야 되겠지만 또 수급상의 문제가 있게 되면 또 적게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같이 검토가 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승차 거부 문제가 물론 있겠지만 저는 강남에 살지 않으니까 야간에 강남의 그 상황은 모르는데 제가 강북에서 보기에는 빈 택시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이 택시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까? 택시업계도 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일단 단체들에서는 저희들한테 건의 오기로는 예.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로 지금 4시간에서 8시간으로 4시간 정도의 심야 할증 시간대를 좀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공식적으로는 와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실제 언론에서 뭐 이렇게 취재되는 내용을 보니까 일부 기사님들은 또 올리게 되면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돼서 수요가 더 주는 거 아니냐 염려하시는 분도 있어서 예. 택시 업계도 뭐 전부가 다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전부가 반대하거나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업계 대표들이 저희들한테 제안한 내용으로는 좀 조정은 희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이 뭐 택시 회사 사장들은 당연히 그렇게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택시 기사들은 결국 산악금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 물론 시간은 할증 시간은 똑같이 4시간입니다만은 회사에서 산악금 부담을 더 늘리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몇몇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아마 예, 뭐 지금 이제 요금 조정이 되거나 수입이 확대되면 예. 또는 이것도 이제 할증으로 인해서 수입이 확대된다고 전제가 되면 과거 패턴에 의해서 보면 산악금 조정 요구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업계에 권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과거와 달리 수입이 늘더라도 일방적으로 사측에서 산악금을 조정해가지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완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택시 심야 할증 시간대 이 1시간 앞당기는 걸 두고 설문조사를 했죠? 예, 했습니다. 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이폴이라고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에 예. 인터넷 설문조사 시스템이 있는데요. 예.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일단, 찬성이 한 65% 정도 나오고, 예. 반대가 한 35% 정도 나온 것으로 일단 드러났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예. 그 홈페이지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다면 대중의 신빙성 있는 여론조사는 아닌 걸로 제가 보이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 홈페이지에 저는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평균적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예. 왜 여론조사를 좀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이게 이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설문조사 방법이 또 엄격하게 통제되는 방법도 있고, 예. 다만 이제 그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나 시간적인 문제들이 작용하는 또 한계도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설문 결과를 나온 결과를 그대로 받아서 정책에 반영한다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더 엄격한 잣대와 엄격한 통제 수단에 의한 설문서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대표성 있게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예.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나온 결과를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게 아니고 시민의 의견들은 어떨 것인지 하는 내용을 참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다소 이제 그 내용과 설문 방식에 대해서 좀 예. 우려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해서 정책 결정을 할 때는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 그동안 택시를 대중교통이라고 또 해왔고 또 대중교통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게는요, 이 할증 시간대를 옮기면 당장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또 승차 거부하는 택시 운전자 들이 문제지 이렇다고 해서 승차 거부하는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심야 시간 할증 시간대를 1시간 앞당긴다고 해서 일거에 그게 만병통치하게 해서 전체가 다 조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택시의 현안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치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또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심야 시간 할증제 1시간 조정도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할증 시간대를 옮기는 것보다 현행 할증률 있지 않습니까? 이 할증률을 좀 올리는 것, 이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건 검토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그 방법도 있는데요. 다만 예. 이제 시간대가 이제 승차 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대가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11시부터 1시 사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12시에서 4시 사이에 할증률을 높인다 그러면 공급의 어떤 확대라든지 수요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우리가 바라는 승차 거부의 수급 불균형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좀 제약이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간단히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이 박원순 시장 택시 요금 올린다고 얘기를 한 2달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뭐 기본 요금을 3,200원 정도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어떻습니까? 그 요금 올린 건 확실해졌습니까? 뭐 지금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유류가 인상하고 또 이번에 이제 임단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처우 개선을 위해서 예. 임단협이 진행되면 인건비의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택시 요금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인상 폭이 얼마 정도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임단협 결과가 좀 나와봐야 그 내용이 처우 개선에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반영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예. 최종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요금 조정 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윤준병 본부장이었습니다. 출발사 아침 2부였습니다. 8시 10분에 이어갑니다.